오늘 시작할게요. 오늘 떼야 되니까 이거 다 떼야 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써놨어요. 제가 조금 많이는 못 써놨고 이게 뭐냐면 CEC라는 게 뭐예요? 양이온 교환 용량, 양이온 교환 능력 이런 겁니다. 양이온이라는 게 뭐예요? 이 까가 먼저 플러스 된 거가 다 저기야 양이온이에요. 그래서 양이온 능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양이온을 이렇게 대부분의 무기 성분들은 양이온으로 돼 있어요, 그죠? 교질은 음이온이기 때문에 양이온 교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그 무기물들을 교질에서 흡수를 해야지 붙여놔야지 그게 식물들이 이제 빨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식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는 교질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양이온들을 끌어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이온 교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 교환 능력은 토양학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번 시험에도 두 문제인가 이렇게 났을 것 같아요. 그죠? 두 문제, 염기 포화도 구하는 공식하고 CEC 비교하는 문제 이런 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이온이라는 게 무기 성분이다. 무기 성분 중에서 다 거의 다 플러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끌어다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CEC 양이온 교환 능력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럼 양이온은 뭐냐? 수소,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이런 게 다 양이온이잖아요. 그런데 양이온도 순서가 있어요. 붙이는 순서가. 어떤 거요? 까가 크든지 또 수소 같은 것도 이제 저기잖아요. 흡착하는 게 항상 붙어 있어요. 수소가 기본으로 교질에 붙어 있다는 얘기죠. 교질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교질이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다면은 항상 플러스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항상 대부분 이렇게 붙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칼슘이 온다. 칼슘 이가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개를 빼고 수소 두 개를 빼고 칼슘을 하나를 붙이는 거예요. 까를 교환하는 거야. 양이온 이거 양이온 교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이온 교환. 수소가 원래 기본적으로 붙어요. 수소나 알루미늄이 이런 게 이제 산성화된 토양에서는 그런 게 붙어 있어. 그런데 양이온 교환의 이제 교질이 이제 성분이 들어온다 그러면 교환을 하기 시작해요. 교환이라는 게 주로 수소가 붙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까별로 교환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192쪽 얘기하는 거예요. 192쪽. 그래서 이제 교환을 하는데 어떤 거예요? 흡착이라고 그래요. 이제 붙는 거를 여기 갖다 붙이는 거를 흡착이라고 그러는데 흡착은 어떤 순서를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양이온의 전하가 증가할수록 양이온의 수화 반지름이 작을수록 그죠? 수화라는 게 뭐예요? 앞선번에 계속 얘기하는데 수화라는 건 물과 친해지면 안 되겠죠. 이 양분을 붙여야 되는데 여기에 뭐 H2O를 뭐 붙인다거나 이러면 결국은 수소를 붙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수화 반지름이 작아야 되고 또 음전하가 증가를 해야 돼. 음전하다는 거 이 교질에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전부 다 음이온은 아니에요. 교질이. 얘기했다시피 전번에 얘기했다시피 뭐 철이나 알루미늄으로 된 2차 광물들은 플러스도 있겠죠. 그죠? 플러스도 있고 뭐 마이너스도 있고 막 섞여 있단 말이죠. 교질에는. 그런데 이 이제 교질이 음전하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질이라는 게 맨 끝에 줄에 교환체라는 게 교질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음전하가 증가할수록 교질이 이게 많을수록 음전하가 많을수록 교질이 음전하가 많을수록 양이온 교환 능력은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흡착이라는 게 있는데 흡착이라는 게 이제 어떤 책에는 침입이라고 해요. 침투한다 그래서 침입이라고 하고 되고 흡착이라고 해도 되고 뭐 이액이라고 나와요. 이액. 방송대 나온 사람들은 이액이라고 나와요. 작물 생리에 보시면 이액. 똑같은 얘기예요. 흡착, 침입, 이액이 여기 교환 능력에 이제 달라 붙는다는 얘기인데 순서는 수소, 알루미늄, 마그네슘, 칼슘, 칼륨, 암모늄, 그다음에 나트륨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나트륨은 제일 꽂지죠. 왜요? 수화 반지름 크기 때문에 꽂히고 수소는 왜요? 기본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제일 큰 거예요. 수소가 제일 크죠. 그죠? 그 다음 나트륨은 제일 작아요. 흡착력 순서가. 이건 1회 때도 나고 2회 때도 났어요.
지문에 이렇게 순서가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요. 뭐 칼슘이 칼륨보다 흡착력이 크다. 이런 식으로 지문 중간중간에 껴넣어. 그러니까 빨리 캐치를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럼 마그네슘보다 뭐 칼륨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이걸 떠올려 갖고 알루미늄하고 수소하고 알루미늄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제 마그네슘하고 칼슘이 이가예요. 그러니까 이가가 좀 크고 이게 이제 일가죠, 각각. 이거 일가.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까가 수소하고 알루미늄 빼고 까가 높은 것이 흡착이 여기 잘 돼요. 두 개니까 두 개를 빼야 되니까 흡착이 잘 되겠죠.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194쪽 정의 알아두셔야 돼요. 정의 세 번째 줄 CC라는 건 건조 토양 1kg, 1kg이 교질 1kg이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그 C몰C로 이제 표시하거든요. 몰이라고 그래요. 까의 그 무게라고 그래야 되나? 그 고기에 대한 걸 몰이라고 그러는데 그 몰에 대한 거를 1kg이 붙일 수 있는 능력, 이거에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양연 교환 용량이라고 그래요. 단위는 그냥 C몰C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 이거는 뭐라고 똑같은 거냐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 세 번째 줄하고 C몰C per kg 있고 그 다음에 노트 4-3 안에 보면 밀리그램 per 100g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위라는 얘기죠. 단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밀리당량 per 100g하고 그 세 번째 줄에 있는 C몰C per kg하고 똑같은 단위라는 얘기 알아두시고 좋고요. 그 다음에 양연 교환 능력은 순서가 또 있어요. 사토, 뭐 미세사양토, 식토 뭐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게 더 커요? CC는? 예, 식토가 더 커요. 왜 그래요? 점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CC를 띌 수 있는 거는 점토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교환 능력을 띌 수 있는 게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게 점토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토가 많은 식토가 많겠죠. 이것도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순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중간 지문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얘기죠. 뭐 사토보다 뭐 식토가 CC가 크다. 그러면 얼른 찍어서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 CC라는 게 뭐예요? 점토가 그 식토에는 점토가 들어있기 때문에 CC가 크다. 이렇게 바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거보다 이제 더 큰 게 있어요. 뭐가 제일 커요? 알로판이라는 게 있어요. 저기 휴무스가 있어요. 휴무스 195쪽에 보시오. 예, 휴무스. 부식 휴무스. 예. 195쪽에 보시면 그 표 4-10이 있는데 뭐가 제일 크다고요? 부식이 CC가 가장 커요. 그 다음에 버미큘라이트, 뭐 스맥타이트 이게 이제 2대1 강물이잖아요. 2대1 강물이 크고 그 다음에 함수 음모가 일라이트예요. 함수 음모 있죠. 그 다음에 카올리나이트 있고 세스키오 옥사이드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알루미늄 산화물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맨 밑에 게. 그럼 결국은 뭐예요? CC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비정질, 정질. 전번 시간에 얘기했죠. 정질하고 비정질을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정질하고 비정질을 얘기했었어요. 그걸 결정을 이루지 않은 비결정이라고 또 해요. 비결정질. 비결정질. 이건 결정질, 결정형 이렇게.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주로 이제 점토 광물일 때는 1대1 아니면 2대1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제 저기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점토 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토 광물, 2차 광물 중에 점토 광물. 이거는 뭐야? 철이라든가 알루미늄, 뭐 부식 같은 게 이게 이제 비정질이 되는 거예요. 그죠? 헤마타이트, 객타이트, 그 다음에 깁사이트죠. 알루미늄이 2차 수산화물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CC는 뭐가 더 크겠어요? 점토가 큰 게
결정질이 더 크겠죠, 그죠? 결정질. 비정질보다 결정질이 더 크겠어요. 왜? 이거는 이게 보면 맨 끝에 있는 거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거의 플러스 성격을 떼요. 플러스. 나머지는 다 점토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음전하를 많이 띄고 있는데 양전하가 많이 띄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pH에 따라 하는 전하, 가변 전하 또는 임시 전하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비정질은 뭐예요? 가변 전하, 일시 전하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pH에 따라 변해요. 가변 전하, 일시 전하, pH 의존 전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거의 영구 전하라고 해요. 뭐냐면 동형치환에 의해서 생겼어요. 전번 시간에 한 것처럼 동형치환에 의해서 생긴 게 이제 결정질 결정질로 생긴 게 점토 광물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부식이 제일 커요. 근데 여기서 예가 있죠. 항상 예가 있는데 제일 큰 게 이제 이 점토 광물 많은 정질이 비정질보다 크고, 그죠? 예는 있는데 부식하고 알로폰이 있죠. 알로폰. 여기 안 나왔는데 알로폰이 그다음 알로폰. 이 두 가지는 뭐예요? 비정질이죠. 예외입니다. 이거는. 그 나머지는 2대1 다 돼 있고 쭉 돼 있고 1대1로 이런 식으로 이제 CC가 큰 거로 돼 있어요. 요까지는 이해하시죠? 네. 전번 시간에 거의 했던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토 광물은 규칙적으로 1대1이나 2대1로 이제 규소 3면체하고 알루미늄 8면체가 이제 결정을 이뤄서 이제 구조가 돼 있는데 이건 점토가 많아요. 그죠? 점토 광물이니까, 점토 자체니까 이거는 영구전하를 갖고 있고 동형치환에 의해서 생성된 거예요. 규소 3면체, 알루미늄 8면체가 그렇게 돼 있고 비정질은 뭐예요? 철이라든가 알루미늄이 불규칙하게 이제 생성된 거예요. 이거는 영구전하나 이거랑 상관없이 pH에 따라서 전하가 이제 생성되는 거예요. pH가 낮을 때는 뭐예요? 양전하가 생성되죠. 그 다음에 pH가 높을 때는 음전하가 생성돼요. 그래프 나오잖아요. 그래프 전번에. 아무튼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CC를 이제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염기 포화도라는 걸 또 생각하셔야 돼요. 염기 포화도. 그러면 염기 포화도는 뭐예요? 양이온을 다 붙이면 좋다고 그랬긴 했는데, 사실은 수소하고 알루미늄은 안 좋아요. 산성을 띠게 만들어. 그러니까 양이온 이것 다 중에서 순수하게 칼슘, 수소하고 알루미늄을 뺀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요 주로 4개를 비율을 해놓은 게 염기 포화도가 되겠어요. 그죠? 양이온 전체 중에서 수소하고 알루미늄은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뺀 거를 염기 포화도 196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 그 문제는 이번에 나왔다면서요. 그럼 뭐냐면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어. 그죠? 염기 포화도. 그 양이온 교환 능력이 뭐 이제 다 더한 거죠. 맨 밑에서부터 보면은 이게 총 16이었었어요. 그죠? 16. 다 더하니까 뭐 16이 나왔어요. 그러면 16분의, 그죠? 양이온 교환 능력이 16분의 여기 보니까 알루미늄하고 그 수소가 4.2였어요. 그죠? 그럼 이 16에서 4.2를 빼야 되겠죠. 그래야지 알루미늄하고 수소를 빼야 되니까 뺀 게 염기 포화도잖아요. 전체 16분의 16 빼기 4.2에서 하면은 73. 뭐가 나와요. 그죠? 73.7%가 나온다. 여기서 이제 응용에 들어가요. 지금 칠판에 써놓은 거를 갖고 다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우선 요 개념부터 알아야 돼. 요 개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점토야. 점토만이 CC 능력을 갖고 있어요. 첫째, CC 점토만이. 사토도 아니고 모래 100kg 갖다 줘도 CC 용량에 전혀 관계없어. 미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점토만이 그 CC에, 그 다음에 이 영구전화 이런 것 때문에 CC가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식토가 높고 뭐 식토가 높다라는 얘기는 점토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CC도 높다는 얘기죠. 점토가 많으냐. 그러니까 점토 강물은 대체적으로 이제 CC가 높을 거고 비정질은 뭐예요? 비정질은 가변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구 전하가 생성된 게 아니고 pH에 따라 비정질으로 결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전하가 없어. CC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스키오라이트 옥시다이드인가 그거는 알루미늄 산화물이기 때문에 맨 꽂지죠. 그것처럼 가변 전하, 일시 전하라고 하고 이제 묻는 문제 시험이 전번에 났던 것처럼 비정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 바로 골라야 되죠. 헤마타이트, 게타이트, 뭐 저기 깁사이트, 뭐 알로폰, 화산으로 생성된 알로폰 이런 거로 골라야 되죠. 그죠? 그런데 특이한 게 있다고 그랬어. 뭐예요? CC가 큰 게 있었어. 부식하고 알로폰. 근데 왜 부식은 커요? 부식은 왜 크냐? 전번에 등점점이 낮기 때문에 되지. 등점점이라고 표시해요. 등점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통 7이잖아요. 7. pH로 놨을 때 7에서 알칼리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등점점이라는 거는 기준이 7이요. 물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식은 3일 때 벌써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3. 강산성일 때도 등점점이 지나갔고 아까 얘기했죠. 영구전하가 이렇게 이제 가변전하가 생성되는데 처음에는 음전하가 여기 보시면 앞으로 좀 넘어가고요. 그래프로 한번. 이게 177쪽 전번에 이제 잠깐 얘기했는데 177쪽을 보시면 되겠어요. 177쪽 그림을 보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프를. 이제 가변 전하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보시면 처음에는 pH가 3서부터 양전하를 띄고 있다가 pH 3 정도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슬슬 음전하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음전하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데서는 다 이게 웬만한 데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등점점이 3이란 얘기죠. 3. 보통은 7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엄청 등점점이 빨라지는 거죠. 그죠? 빨라지다 보니까 CC가 엄청 큰 거야. 부식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CC가 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알로파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뭐 이렇게 책에 나가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갖고 저는 그냥 부식 CC 뭐 양이온 교환 치환 용량 뭐 이런 걸 다 저기 할 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전번에 얘기했나요? C 그냥 써놓으시면 돼요. C 9 R 몸 4 1 가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이게 뭐든지 다 통해. 이거는 다음 중 CC가 가장 큰 점토 강물 뭐 CC 2차 강물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야? 부식이에요. 이거는 부식. 이거는 알로폰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버미큘라이트. 그 다음에 몽몰루이라이트. 그 다음에 하이둘러스 미카. 그 다음에 일라이트, 크롤라이트, 카울라이트 이렇게 외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험에는 이런 순서를 내는 게 아니고 다음 중 비정질 중에서 가장 큰 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두 개가 저기잖아요. 비결정질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고 이게 비결정절이 없이 다음 중 CC가 가장 큰 거 고르라고 하면 무조건 부식을 이제 골라야 되고 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요. 결정질 중에서 CC가 가장 큰 거 물어봐요. 뭐예요? 예, 버미큘라이트죠.
이거는 비결정질인데 이때부터는 이게 2대1이고 2대1, 2대1 다 2대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대1이고 그죠? 그러니까 2대1이 이제 팽창형이면서 커요. CC가. 그러니까 결정질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이제 버미큘라이트가 제일 큰 거예요. 비결정질은 여기고. 총체적인 거에서 물어보면 부식이 제일 크지만은 결정질로 물어보면 이 부식하고 이거는 비결정질이기 때문에 버미큘라이트부터 이제 골라야 된다는 얘기죠. 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등점점에 대한 거 설명이니까 다시 177쪽으로 돌아가서 이건 뭐라고요? pH 의존 전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pH 의존 전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 시험에 어려워서 잘 안 나와요. 근데 실급 같은 데서는 많이 보셨죠, 이 그림. 실급 같은 데서는 계속 물어보거든요. 의미를. 이 의미는 뭐냐면은 등점점이 3일 때 pH가 이제 보통 7에서 저기 되는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부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식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뭐냐면은 양전하가 이 밑에 부분이 양전하예요. 요 사이가 여기서 양전하가 있어요. pH가 3일 때 3서부터 서서히 줄어들어요. 그죠? 양전하가 줄어들고 대신 여기서부터 뭐가 늘어나요? 음전하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런 거를 pH 의존 전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영구전하 뭐 이런 거 있죠. 영구전하 같은 경우는 항상 고정적이잖아요. 이거는 결정 이룰 때 전번에 알루미늄 규소 3면체, 알루미늄 8면체 이뤄갖고 태생이 이런 거로 돼갖고 항상 일정한 뭐만 있어요? 얘들은 음전하만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음전하만 갖고 있다고 그랬죠. 전번에 설명할 때. 왜 음전하 갖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점토광물 우리가 얘기하는 토양은 규소 3면체하고 알루미늄 8면체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규소 3면체, 알루미늄 8면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규소 3면체는 가운데 규소가 있고 이건 사가.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저기 산소가 주변에 4개 있으니까 이게 사가 마이너스 8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4로 형성되어 있는 존재. 그죠? 그 다음에 한 층은 또 뭐예요? 가운데 3가 있어요. 알루미늄 3가가 있고 바깥에 6개가 있어요. 그러면 2, 6, 10이니까 마이너스 2가가 이렇게 1대1로 돼 있거나 2대1로 돼 있어도 항상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교질은. 토양은 항상 마이너스야. 왜? 요런 게 1대1로 돼 있거나 2대1로 붙여져 있으니까 항상 모질라는 원적 가가 항상 모질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질은 항상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이런 아까 얘기한 양이온 같은 거를 흡수할 수가 있는 거지. 자기가 음정적인 걸 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이게 이제 생성이 될 때부터 이런 구조를 자기는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거야. 양이냐 음이라고 하면 옛날 사람들 그러잖아요. 음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영구전하라고 그래.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걸 영구전하. 동형지환. 왜냐하면 요 안에 또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규소 3면체 대신 뭐가 들어가요? 철, 알루미늄이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 알루미늄에는 철과 마그네슘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계산해 보면 더 마이너스로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생성되니까 항상 영구전화는 어때요? 음전화만 띄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게 가운데 있는 영구전화라는 게 그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영구전화 생성될 때. 그 다음에 pH가 따라 바뀔 때마다 여기 하는 게 이게 pH 의존전화, 가변전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pH 의존전화는 뭐예요? 부식도 그러고 아까 영구전화가 아닌 거죠. 결정일을 이루지 못한 거는 다 가변전화를 띠고 있겠죠. 게타이트, 뭐 헤마타이트, 뭐 알로폰 이런 게 전부 다 이런 성질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계속 있는 거고요. 그리고 184쪽이 중요해요. 거기 한번 보시면 아까 설명한 것대로 그 부식이 왜 그 교질적인 특성이 왜 이렇게 하나. 그러면 184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부식의 등점점은 pH가 3 정도로 낮아서 토양이 pH 3 이상이면 뭐예요? 순음전화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잘 그리면 아까 보면 3서부터 음전화가 막 생성돼. 그러면 아까 교질을 또 음전하고 좀 이상하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부식도 뭐라 그랬어요? 어떤 교질로 보는 거지, 교질로. 그러니까 음전화를 띠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웬만한 데서 부식도. 그러니까 부식도 다른 거를 어떻게 많이 갖고 올 수 있어요. 전번에 우리가 고체 할 때 고체 3상을 얘기했어요. 고상, 기상, 액상 이걸 얘기할 때 고상에 유기물이 들어간다고 안 그랬어요.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보통 토양에는 5% 정도 들어가 있어요. 유기물이. 이걸 또 고상으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고상 자체가 유기물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음전화가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점토광물도 음전화 갖고 있고 부식도 가변적이지만은 음전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체로 보기 때문에 교질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식에 어떤 양이온들이 많이 붙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CVR 버멍하이 그러니까 요거 욕 같은데 꼭 외우시오. 그냥 쉬워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게 부식이 제일 크고 알로폰도 이제 그 화산으로 만들어진 토양이잖아요. 2차 강물이거든요. 이거 부식은 이제 당연히 유기물이 썩어서 된 거 2차 강물이고 이것도 알로폰도 화산에가 이제 다 된 거고 이건 특이하니까 그냥 CVR만 외우시면 되고 이건 다 2대1이죠. 2대1인데 나머지는 카올리나이트가 제일 작아요. 1대1이면서 뭐요? 비팽창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카올리나이트는 우리나라 토양이긴 한데 왜 그래요? 산성이고 이런 CEC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작은 거죠. 이게 저기가 CEC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식은 꼭 가셔서 읽어보셔요. 부식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냐면 결국은 음이온 띈다고 그랬죠. RCO- 이렇게 형태로 띄어 있어요. 여기에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토양처럼 수소가 붙어 있어요. 그죠? 아까 설명했죠? 보통 교질은 어떻게 해요? 수소가 붙어 있자고 그랬죠. 수소나 알루미늄이 이렇게 플러스가 붙어 있어서 다른 양이온이 들어가면 자리를 바꿔서 양이온 교환 능력처럼 이것도 부식도 이렇게 교질처럼 마이너스를 띄고 있잖아요. 이게 항상 여기가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지. 다른 게 들어오면, 다른 양분이 들어오면. 그래서 부식도 양이온 취약 능력이 크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그 쭉 읽어보시고 여기 뭐 수소가 해리된다. 해리된다는 건 뭐예요? 떨어져 나간다. 여기 붙어있던 게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막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얘기지. 그런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뭐 꼭 애울 필요도 없는 거고요. 거기 보면은 뭐 수소가 해리된다 꼭 알아두시오. 그래야지 음전화가 생성된다. 그 다음에 뭐 카르복실기, 퀴논기 뭐 이런 게 있는데 다 구조가 표 4-7인데 너무 복잡할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단지 유기물은 RCO- 형태이기 때문에 저기가 커진다. 그리고 이 뒤에 가면은 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다 똑같은 얘기고요. 다시 뒤로 가서 이거에 그럼 양이온에 반대되는 건 또 음이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이온 교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는 양이온을 했는데 음이온 교환 능력이 있었어요. 다시 정리를 하면 한쪽은 양이온을 써놓고 한쪽은 음이온 교환 능력 이거를 하겠어요. 이거는 양이온을 CEC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음이온을 흡착할 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AEC 이렇게 표시돼요. AEC, CEC.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양이온을 뭐를 붙인다 그랬어요?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또 뭐 있어요? 칼륨 이런 거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런 거 붙인다고. 수소하고 알루미늄도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음이온은 또 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음이온은 198쪽에 보시면 그 밑에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불소라는 게 있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H2PO4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HPO42 마이너스 그죠? 이런 식으로 이건 다 플러스잖아. 이가 플러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무기물 존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음이온은 이렇게 돼 있고 양이온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음이온은 교질 자체가 플러스로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플러스로 돼 있어야지 이게 갖다 붙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거는 이런 경우는 교질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가 갖다 붙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되죠? 양이온 교환 능력이라는 건 무기물 중 양이온 거를 붙일 수 있는 능력인데 교질이 마이너스야지 갖다 달라붙을 거고 음이온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이너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교질은 플러스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되는 거죠. 플러스로 되어 있는 교질도 있나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어떤 거? 헤타이트, 헤마타이트 이렇게 철이나 알루미늄으로 된 거는 대부분 이렇게 교질이 플러스로 생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붙으려면 그런 교질이 저기가 있어야 돼. 교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밑에서부터 한 8대 줄인가 보시면 음이온 저기는 염소, 그죠? 그 다음에 질산, NO3 마이너스, 그 다음에 ClO4 마이너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이온 교환 능력의 반대는 음이온 교환 능력이다. 종류는 뭐예요? 인산이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인산이 있고 염소, 질산, 이것도 산화염소 이렇게 이제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요거 2개 잘 나오고 요거 인산 많이 나오죠. 인산은 뭐예요? H2PO4는 언제요? pH가 낮을 때, 예, 산일 때, 예, 산일 때 흡수 형태가 이렇게 돼요. 항상 마이너스로 이제 이거 2개 다 마이너스로 존재하는데 이제 알칼리일 때 pH가 높을 때는 뭐예요? HPO4 2- 이런 형태로 존재해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이거 음이온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음이온 교환 능력하고 관계가 된 거죠, 그죠? 근데 이거 산일 때는 이렇게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알아두셔야 되고 음이온으로 이제 흡착되는 게 뭐야? 이런 종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내용이 이제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세 가지는 인산은 대의자 결합이라는 거로 표시돼. 대의자 결합. 대의자 결합이라는 건 그림처럼 인산이 하나 있고요. 그 바깥에 뭐 OH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개발처럼 돼 있다 그래서 크로스로 돼 있다 그래서 대의자 결합, 뭐 리간드 결합,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특이하죠. 이렇게 모양이 결합이 인산 같은 거 이런 거는 특이 결합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거는 특이 결합. 인산이 들어가면 뭐야? 특이 결합 이렇게 특이 결합 표현해요. 특이 결합으로 표현해. 그렇죠. 음이온 특이 흡착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에 나면 어떻게 해요? 음이온 특이 흡착인 것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인산을 골라야 되겠죠. 음이온 특이 흡착 이렇게 하면 음이온을 골라요. 그래서 밑에 절부터 네 번째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 토양 및 비료학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음이온 특이 흡착은 뭐 때문에 그래요? 인산의 고정이다. 인산의 고정은 비료로 시용한 인산을 고정시켜 작물에 의한 인산의 흡수 이용률을 조화시키겠죠. 그죠?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즉 유효 인산을 무효화시키는 과정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됐어요. 비특이 흡착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플러스니까 저기고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돼 있는 특기 흡착 결합이 됐습니다.
그 이는 뭐 산 계속 얘기해죠, 그죠? 산일 때는 뭐예요? 이게 뭐랑 붙어요? 철하고 알루미늄이랑 붙어버리고 고정이 됩니다. 못 쓰게. 그 다음에 알칼리일 때는 뭐예요? 칼슘하고 붙어버려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인 이런 것들하고 붙어버리는데 pH가 낮은 산일 때는 알루미늄하고 철하고 붙어버리고 알칼리일 때는 칼슘으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때 낮을 때는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고 알칼리일 때는 이런 형태 습수를 식물이 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요. 인산이 중요한 건 이유가 특이 흡착 때문에 그렇다. 특이 흡착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인산도 아니죠. 음이온도 흡착 순서가 있어요. 아까 수소, 알루미늄, 칼슘, 마그네슘 이런 순서대로 흡착 순위가 이액 순위가 크다고 그랬죠. 음이온은 어때요? 190쪽에 저기가 있어요. 중간에 모양의 이온 흡착 위에 보면 여기 보면 흡착 순위는 뭐 어떤 게 제일 많이 크게 붙어요? 인산 특이 흡착이기 때문에 빨리 붙겠죠, 그죠? 인산, 그다음에 주산, 그다음에 몰리브덴, 그다음에 황산, 염소, 질산 이렇게 황산, 염소, 질산. 그러면 음이온으로 다음 중 음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하면 뭐야? 이거 그냥 인규, 몰, 황염질만 외우면 되겠죠, 그죠? 인산도 그렇고 인산도 이렇게 존재하고 주산도 그렇죠. SO4 2-인가 뭐 이렇게 되고 몰리브덴도 이렇게 음이온으로 존재해요. 그다음에 황도 그렇죠. SO2-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염소도 그렇죠. Cl-. 그다음에 질산도 NO3-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요. 근데 순서가 중요하죠, 그죠? 제일 단단하게 붙는 아까도 양이온도 이렇게 교실에 딱 붙는 것처럼 이것도 플러스에 딱 붙는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요 순서하고 외워두셔야 되겠죠. 예. 거의 비슷한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쉬워요. 개념 잡기가. 인규몰, 염황질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 그러면 이게 다 음이온으로 흡수되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외워지겠죠. 아까는 이런 거는 뭐 양이온으로 흡수되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온 흡착. 뒤에는 다 저기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고 203쪽으로 넘어갈게요. 203쪽에 보면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는 pH에 따라 양이온들을 흡착하는 능력이 다 틀려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영구전화 외에는 pH에 따라서 이게 막 흔들거려요. 이제 모든 양분들이 흔들거린다고 그랬어요. pH에 따라. 그거를 pH 의존 전화라고 그러는데 pH라는 게 토양 반응이에요. 그 어떤 거를 넣어봤을 때 pH가 높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pH를 반응이라고 그러잖아요. 토양 반응. 그런데 230에 보면 이제 중요해요. 뭐 산성이기 때문에 산성이면 어때? 토양이 산성이면 세균들 같은 게 활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질소 고정하는 세균이라든가 뿌리옥박테리아 이런 게 활동이 낮아진다. 그런 게 다 나오죠. 그 다음에 pH가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알루미늄, 망간, 철과 구리 이런 금속 이온들이 막 활성화돼요. 잘 녹아. 그러다 보니까 독성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산성이 되면 안 좋고, 그래서 pH가 생육에 적당한 토양이 있어. 정해진 게 있어요. 무기질일 때는 뭐예요? 무기질로 존재할 토양은 6.5가 좋다고 그래요. 그죠? pH가 6.5가 적당하다고 그러고 무기질은 5.5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이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1회 때. 기억 안 나시죠? 나요? 이렇게 이제 요번에 제가 부탁을 할 텐데 복원을 좀 해오셔요. 시험 보고서 바로 그냥 잊어먹지 말고. 왜냐하면 이렇게 해놔야지 2차 때도 도움이 돼요. 다 이게 1차 때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복원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주면 제가 모아갖고 또 이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그렇게 해야지 자기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고 까먹고 보고 어떤 게 낫는지도 모르고 그냥 또 같은 문제 놔도 못 맞추는 거지 계속. 그리고 왜 어떤 게 답인지도 몰라. 갖다 주면 이거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지 말고 복원하셔서 이렇게 책을 딱 갖다 놓고 이제 시험 끝나잖아요. 그러면 해당 책을 갖다 놓고 그냥 넘겨보세요. 이렇게 넘겨보시오. 그러면 생각이 나. 그럼 내가 한번 해봤거든. 나도 해봤고 딴 사람한테는 요번에 그 저기 했던 서울대 출신 그 선생님이 있어요. 여자 선생님인데 엄청 꼼꼼해. 그래서 이제 복원을 못 하겠다는 거야. 내가 부탁을 했지. 시험 보기 전에 복원 좀 해오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뭐 한 10대 문제씩 다 복원을 했더라고. 페이지 쓰면서 생각이 난다는 거지. 책을 이게 넘기다 보면 아 이게 낫었다 이게 또 이렇게. 그래야지 다음에 도움이 되고 2차 때도 도움이 되고. 한번 해보시고 아무튼 그렇게 되고 이게 이제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pH 반응이 따라서 여기 보시면 6 이하가 돼요. 그죠? 6 이하가 되면 어떤 게 잘 많이 녹아요? 유효도가 커지는 게 있어요. 잘 녹는 것. 그걸 유효도라고 해요. 잘 녹는 것. 그러니까 쓸 수 있게끔 되는 게 유효도가 커지는 게 있어요. 뭐예요? 저는 철망아구알 이렇게 외웠어요. 철망아구알, 철망아구알, 철망아구알 이렇게. 요거는 뭐야? pH가 낮으면 잘 녹아 물에서. 근데 녹는다고 해서 좋은 것만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거는 철 성분이기 때문에 많이 녹으면 어떻게 돼요? 식물의 독성을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요. 몰리브덴은 얘다. 시험에 잘 나오죠. 몰리브덴은 얘다. 철망 아구물 중에서 유효도가 다 커지는데 6이하면 철망 아구알은 커지는데 몰리브덴은 얘다. 이렇게 돼갖고 뭐 이롭지 못하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pH가 상승하면 어떻게 해요? 커져. pH가 커졌어 이제 7 이상으로 됐어. 그럼 뭐가 잘 녹아요? 거기 보면은 나머지 이제 그 원소들 있죠. 칼슘 이런 게 이제 잘 녹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pH가 높으면 이거 외에도 여기 보면 카드뮴, 납, 아연 이런 거죠. 납, 아연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제 고정을 시켜야 돼. 이런 거는. 독성을 띠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pH를 올리면 되겠죠. 그죠? 그죠? pH가 올려시켜서 고정을 시킨다 이런 거예요.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유기질에서는 pH가 한 6.5 정도여야 됩니다. 유기질이라는 것. 무기질은 그냥 무기 성분만 존재하는 거. 유기질은 부식 같은 게 많은 썩은 게 많을 때는 어때요? pH가 아까 등점점이 낮아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기질보다는 pH가 낮아도 되는 거예요. 이건 아까 등점점이 유기물들은 낮다라는 개념을 아시면 이 문제는 그냥 이게 어떤 게 헷갈릴까? 시험장에 가면 헷갈릴 수 있잖아. 어떤 게 6.5가 어떤 게 5.5인가? 그러면 부식은 등점점이 낮기 때문에 5.5가 낮아도 된다 이렇게 찍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오염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염인데 이 카드뮴하고 납 같은 게 있어. 토양에. 그럼 어떻게 pH를 높이면 이게 고정화될 거 아니야. 이게 pH가 낮을 때 유효가 돼 녹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고정화시키려면 돼요. 오염을 방지하려면 pH를 높이면 상대적으로 이게 고정화돼 갖고 독성이 떨어지겠죠. 그죠? 고정화된다는 건 뭐예요? 작용을 못 한다는 거죠. 녹지를 않아서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게 pH를 올리면 pH가 그러니까 낮으면 안 좋다는 거지. 산성일 때 안 좋다는 이유가 이런 독성을 띤 물질들이 활발하게 유효화돼 갖고 식물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pH가 낮으면 어떤 산성화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렇게 독성을 띤 광물들이 무기물들이 유효화돼 갖고
토양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pH 6 이하도 중요하죠. 이거 철망하고 꼭 외우셔야 되고, 그저 카드뮴, 납도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이거 이제 오염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뭐 고정화시킨다. 고정화시킨다는 뭐예요? 못 쓰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고요. 이제 산성에 대한 거 얘기했어요. 산성 뭐요? 아까 토양 자체는 아무 물질이 없어요. 그러면 산성화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뭐만 붙어 있어요? H하고 알루미늄만 붙어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산성화. 우리나라 토양 산성이잖아요. 근데 부질이 마이너스 돼 있어요. 점토 광물, 우리나라든지 점토 광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성된 카올리나이트 같은 게 있는데 이제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요. 근데 그 양이온 교환 능력도 부족하지만은 여기에 양분이 붙어 있지 않고 식물이 정작 필요로 하는 칼슘 같은 거는 안 붙어 있고 이런 것만 붙어 있다는 거죠.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 갖고 이제 이런 성질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204쪽 그게 그거예요. 알루미늄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산성화 되는 요인이 뭐예요? 산소가 많이 붙어 있거나 알루미늄이 붙어 있으면 이게 이제 그 산성화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완충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완충 능력은 외부로부터 이제 어떤 물질이 가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완충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외부로 해서 토양에 산 또는 알칼리 물질을 가했을 때 pH 변화를 억제를 해야 돼. 억제하는 능력, 그죠? pH가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안정화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억제하는 게 그 완충 용량인데 어떨 때 커요? 양이온 교환 능력이 크면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양이온을 갖고 있으면 이제 그 완충 용량이 커지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아까 얘기한 점토나 부식 같은 게 많은 토양이 완충 능력을 이제 커지게 하는 거예요. 205쪽 맨 위에 보면 pH 완충력이 커서 pH 변화를 하는데 뭐 석회를 많이 넣어야 되겠죠. 석회는 뭐가 들어있어요? 칼슘 같은 걸 막 뿌려주니까 이게 칼슘이 이제 붙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중화가 되는 거죠. 수소가 빠져나가고 칼슘이 이제 칼슘 같은 게 이제 붙는 거예요. 그 설명이 계속 있는 거고. 근데 그러면 이제 산도가 계속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산도는 왜 어떻게 생성되는가에 대한 게 이제 그 밑에 쭉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활산도라는 게 있어요. 활산도.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206쪽에 있어요. 이제 산도에 대한 거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도 종류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소하고 알루미늄이 붙어 있는 거는 잠산도라고 하고 떨어져 있는 거를 뭐라고 해요? 활산도 이렇게 해요. 떨어져 있고 붙어 있는 거 구분하시겠죠. 붙어 있는 거하고 떨어져 있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작용을 많이 하겠어요? 식물에는 붙어 있는 게 많이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떨어지는 거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저 잠산도가 산도의 주요 원인 물질이다. 뭐요? 큰 게 뭐예요? 활산도보다는 잠산도가 크다. 산도를 일으키는데 그런데 이건 이제 붙어 있는 거를 이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뭐 완충성이 없는 칼슘, 염화칼슘, 뭐 염화나트륨 이런 거로 206쪽 하는 거예요. 그거로 잠산도 이제 활산도는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수소 떨어져 있는 그거를 활동도만 측정하면 되는 거고 잠산도는 어떻게 해요? 잠산도는 이제 활산도도 크긴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뭐 미생물들이 이제 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데 더 직접적인 원인은 잠산도가 크다. 붙어 있는 수소하고 알루미늄이다. 그거를 용출해 낸다는 거 뭐예요?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 교질에 얼마나 많이 붙어 있나. 그걸 어떻게 해요? 완충성이 없는 염화칼륨, 염화나트륨을 이제 해보면 그게 이제 붙어서 나오겠죠. 교환을 하겠죠, 그죠? 수소하고
교환한다고 그랬잖아요. 칼륨하고 뭐 나트륨하고 이제 교환을 한다든가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이제 칼륨하고 이제 교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거기 중화되는 산도를 잔류산도 뭐 이런 표시도 돼 있어요. 근데 어렵게 나면 그 날 수도 있지만 그건 거의 안 날 것 같고 207쪽에 가겠습니다. 207쪽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인이 뭐예요? 207쪽 그림 4-32 앉아서 하겠습니다. 4-32 그걸 한번 보셔요. 4-32 보시면 그 용탈이라는 게 있어요. 용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용탈에 보시면 거기에 붙어있던 칼슘, 이 마그네슘이 이제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좋은데 공교롭게도 다른 게 들어오면서 용탈이 되면서 다시 뭐 수소 거의 수소만 남고 그죠? 뭐 공기 중이라든가 이랬던 수소라든가 뭐 이산화탄소 뭐 질산 이런 게 이게 내려오면서 빗물에 내려오면서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칼슘 이게 붙어 있던 게 이걸 용탈이라고 그래요. 그죠? 뭐가 떠내려갔어요? 칼륨, 나트륨, 카카. 이게 아까 염기 포화도 구할 때 그 네 가지죠, 종류. 꼭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그거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207쪽 밑에 산성화 요인 둘째 줄 밑에서부터 둘째 줄 한번 보시면 돼요. 어떻게 산성화되냐? 식물이 아까 CO2도 있었죠. 요 그림에 보시면 CO2 뭐 이런 거 있죠. 요 그림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요 네 가지를 떨어져 나간 것도 중요하지만 빗물이나 여기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해요. 다시요. 207쪽 위에 그림을 보셔요. 요거. 예. 요거부터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거를 그죠? 그래서 1번 호흡으로 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CO2가 나오겠죠. 그죠? CO2가 나와요. 이제 산성화되는 게 어떻게 산성화되느냐? 그럼 이제 탄산이 CO2가 되면 물하고 합쳐져서 뭐 저기 토양 속에 있는 거 합쳐져서 탄산이 돼요. 탄산이 또 수소가 이제 탄산이 해리로 수소가 이제 생성이 되죠. 그래서 산성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생물이 유기물 분해할 때도 208조 맨 위에 하는 거예요. 네, 유기산이 생성할 때도 이제 용탈이 되니까. 그런 거 꼭 아셔야 돼. 예, 그런 개념을 이제 개념을 아셔야 돼. 그 이해를 하시면서 해야 돼, 그죠? 수소가 나오면 아까 얘기했죠. 토양 중에 뭐 저기 활산도인지 잠산도인지 간에 토양에 그렇게 이제 존재를 하는 거지 수소가. 그럼 산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냐면 호흡을 해갖고 물하고 만나서 탄산이 됐다가 탄산이 또 수소만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수소가 쌓이겠죠. 그래서 이제 산성화되고 또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할 때 유기산이 생성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암모늄 비료를 줬어요. 그럼 어때요? 이게 질산화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산소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암모늄태로 가요. 암모늄태로 가면서 질산이 되면서 산소를 만나면 질산화되겠죠. 암모늄태가 질산이 되니까 산소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물하고 두 개의 수소가 또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수소가 토양 중에 있으니까 또 산성화돼요. 그 다음에 전번에 얘기했어요. 철하고 황 같은 거 있죠. 황. 철하고 황. 철부터 볼까요? 황화철이 물하고 산소를 만났어요. 그죠? 그랬더니 황산철이 됐고 황산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저기 황산도 마찬가지. 이 황산이 또 물하고 만나갖고 황산되고서 4개의 수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또 산화가 됐어요. 그죠? 산성이 됐죠. 그 다음에 D를 가시면 뭐 그냥 수소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위에 있는 뭐 질산진 비료를 넣었을 때, 그 다음에 황이 들어간 그 뭐 살균제나 뭐 이런 거 넣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거 정도를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작물을 수확했더니 작물들이 빨아들였을 거 아니야?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를 제거하기 때문에 토양이 산성화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가지는 그 이해를 하셔야 돼. 폭넓게. 이렇게
책대로 나오는 건 아니고 응용을 하셔야 돼. 이제 의미는 꼭 알아두셔야 돼. 뭐요? 호흡, 비료, 질산비료, 철이나 황, 그 다음에 저기 작물 수확, 이런 거는 알아두셔야 돼.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산성화된 거를 어떻게 해요? 중화를 시키려면 석회를 이제 넣어야 되겠죠. 석회를 넣는데 다 이제 209쪽도 다 그런 얘기예요. 석회를 알루미늄이나 토양 교질에는 알루미늄하고 수소가 붙어 있어요. 수소가 있는데 이 교질 옆에는 이게 있는데 거기다 이제 저기를 넣는 거예요. 석회를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칼슘이 붙고 나머지는 수소가 이쪽으로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죠. 그죠? 네. 이게 이런 역할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석회를 넣으면 이게 토양은 수소는 떨어져 나가고 칼슘으로 붙는다. 이런 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죠? 이쪽에 보면 이제 석회를 다 넣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칼슘이 붙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석회가 좋다는 얘기죠. 칼슘이 있어서 이제 수소를 다 떨어뜨리고 지가 붙는 거죠. 그래서 염기 포화도를 이제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토양의 pH가 상승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중간에 보면 석회 요구량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냐? 외워두셔야 되겠죠. 뭐예요? 토양의 풍화 정도, 모재. 항상 모재 나와요. 그죠? 모재, 점토 함량. 점토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CC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모재, 점토 함량. 또 유기물, 부식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죠? 토질 중에서. 그 다음에 산의 존재 형태, 완충도. 시험에 날 수가 있겠죠. 석회 요구량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아닌 거를 고르면 되겠죠. 근데 이해를 좀 하시면 좋죠. 근데 무조건 외우셔도 좋고요. 이건. 그 다음에 이제 교환 산도는 석회를 넣는데 얼마나 필요한 건가 이제 다 틀려요. 그래서 공식 외우시면 좋겠죠. 이게 토양, 전체 토양량, 뭐 토양 시효량분의 잔산도 곱하기 뭐 이렇게. 이건 쉬워요. 그냥 다 곱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곱하는 건데 뭐 포장계수는 뭐 1.3에서 1.5다. 그 다음에 50ml 당량 있어요. 50ml 당량은 뭐냐면은 이거는 탄산 칼슘에 대한 요구량이에요. CA, CO3 요구량이 50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CaOH2가 있어요. 그죠? 이건 탄산칼슘이고 수산화 그러니까 소석회라고 있어요. 소석회. CaOH2 같은 경우는 37mg만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37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CaOH2는 37. 난 이거 나지는 않을 거예요. 나지는 않는데 탄산일 때 이제 밀리 강량이라고 그래서 자기 가에 얼마나 저기 되느냐. 근데 이거는 뭐 7급 문화재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냥 써놔요. 그냥 이렇게 CaOH2 이게 이제 저기거든요. 소석회 있죠. 물르다가 처리한 거. 소석회는 얼마요? 37 밀리 당량. 이렇게 놓고 밀리그램 당량. 그 다음에 또 뭐죠? CaO 뭐예요? 이건 생석회. 생석회는 뭐예요? 석회석을 불로 태워서 만든 거. 얼마만 넣으면 돼요? 28 mg. 근데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것까지는. 이거보다는 공식을 외우셔야 돼. 토양 전체 토양량 곱하기 전산도 곱하기 뭐 밀리당량, 석회 종류에 따라서 탄산석회는 50, CaCO3 50mg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필요한 석회를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고요. 완충곡성이라는 거는 미리 그려놓은 거예요. 미리 그려놔서 그것도 토양 시용량분의 210쪽에 표시 있어요. 210쪽에 토양 시용량분의 전체 토양량. 그래서 210쪽에 밑에서 세 번째부터 중요해요. 그것도
석회 요구량은 아까처럼 비슷해요. 토성, 점토 종류, 유기물 함량, 토성이 볼수록 CuC가 높을수록 유기물 함량이 더 많을수록 더 많은 수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석회를 더 많이 요구한다 이렇게 됐죠. 그죠? 석회를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211조 그 중간에 보면 그림을 보시면 좋은데 그 그림까지는 어려워서 안 나올 것 같고 산성토양을 개량하는 방법 다 알아두셔야 돼요. 석회를 시용하는 방법인데 또 뭐가 있어요? 유기물을 공급한다. 아까 얘기했죠. 완충력이 큰 게 뭐예요? 유기물이기 때문에 유기물을 공급한다. 그 다음에 유기물을 주면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인산 고정을 방지해서 좋다. 등에 시험에 나왔겠죠. 계속 뭐 유기물이 좋은 이유는 그냥 그 산성화도 여기 방지해주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유기물을 고정화를 이제 해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화시키는 거다. 그 다음에 뭐 반응도 그런 거 있어요. 반응. 효과는 뭐야? 입자가 고울수록 뭐 빨리 되고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비료에 대한 게 나올 수 있거든요. 211조 밑에 6번째 줄 보면 생석회, 소석회, 탄산석회 근데 뭐 이제 속효성이다. 그거 있죠. 세 번째 줄 보면 앞에 있는 게 CaO5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석회고 CaOH2가 네, 소석회예요. 그걸 이제 속효성이고 탄산석회는 뭐예요? 지효성이다.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고 그 시험에 가끔 나올 수 있어요. 비료 물어볼 때.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뭐 석회 고토도 넣을 수가 있다. 언제?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석회 고토 백운석을 넣으면은 석회 고토를 넣으면 이것도 네, 산성 조량을 개량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212쪽에 뭐 특이 산성총이 있어요. 근데 하구 같은데 배수가 불량한 데서 나타난대요. 특이 산성 토양. 산성 토양 그 특징 좀 알아두시면 되고 pH가 4 이하다. 엄청 산성이죠. 특이 산성. 어디서 나타나요? 이것도 황이 관련돼 있어요. 황이 들어가서 특이한 사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특이 산성토. 그 중요하니까 그거 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14조. 이거는 계속 이제 얘기하는데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직접이 되는가 계속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214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죠? 이거 뭐냐, 물이 있는데 물 속에 뭐 여기도 이제 무기 성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건조한 지방에서는 이제 건조가 되니까 증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증발이 되다가 이 표면에 이제 걸리는 거예요. 다 무기물들이. 그럼 물만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증산, 이건 이제 식물에서는 증산이라고 그러고 바깥에 하는 거 증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표면에 걸리기 때문에 집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직접 염류 토양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알칼리 토양 아니면 염류 직접 토양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애우기가 어려운데 알칼리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염류 직접되는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트륨성 토양, 그 다음에 염류 토양, 그 다음에 염류 나트륨성 토양 이랬어요. 나트륨 토양이라는 건 뭐예요? 당연히 나트륨이라는 말이 들어가 그냥 나트륨이 많겠죠, 그죠? 나트륨 토양부터 한번 해보죠. 나트륨. 이게 이제 애우기가 힘들어요, 그죠? 억지로 애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만 기준 잡아서 애우시면 돼요. 나트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C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 전도도 낮겠죠, 그죠? 나트륨은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분산하기 때문에 전기를 통하는 능력이 잘 안 좋아, 그죠? 그러니까 기준을 4 DC 지멘스 퍼 미터인데, 그죠? 이건 이하가 되겠죠, 이하. 나트륨 토양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EC. 그러니까 이제 이하가 되겠죠. 억지로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면서 하면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EC가 어때요?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이하가 되겠죠, 그죠? 4 이하. 그 다음에 나트륨 뭐 퍼센트, 뭐 교환성 나트륨, 교환성 흡착비, 이거는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다 2 이상이 되겠죠, 그죠? 나트륨 흡착비, 흡착, 교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다
좋겠죠. 그 이상이 되겠죠. 나트륨 이게 이제 퍼센트로 떴고 나트륨 퍼센트 그죠? ESP는 얼마요? 15% 이상. 그 다음에 나트륨 흡착비 이거를 SAR이라고 해요. 그죠? 용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게 나면 나오지 우리 산림 토양에서 나올까라는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문제집에는 엄청 많이 나와요. 공무원 시험이나 뭐 이런데 문화재 이런 데는 계속 나와요. 이거는 거의 해마다 거의 나와요.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직접 토양이긴 한데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EC라든가 ESP라든가 SAR로다가 측정치를 이제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트륨 토양이다 그러면 EC를 방해해요. 나트륨만 이하가 될 거고 이 나트륨 흡착비라든가 나트륨 뭐예요? 이게 나트륨 퍼센트고 이게 나트륨 흡착비거든요. 나트륨 많으니까 흡착도 크겠죠. 이렇게 하나를 잡아 놓으시면 그 다음에 pH도 높겠죠, 그죠? pH도 8.5가 기준인데 높겠죠, 그죠? 나트륨 많으면 염류가 직접되기 때문에 pH는 어떻게 돼요? 높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8 이상, 8.5 이상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람들은 그냥 막 어떻게 외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나를 기준으로 딱 잡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대되는 건 이제 염류 토양은 다 반대야. 염류 집적이라는 건 뭐냐면 나트륨을 뺀 나머지 염류라는 게 뭐예요?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거 있죠. 네? 칼륨, 마그네슘, 칼슘 뭐 이런 거는 다 반대야. EC 잘 통하겠죠. 그 다음에 ESP는 낮겠죠. 나트륨 흡착비라든가 나트륨 뭐 퍼센트 이거 다 낮겠죠. pH도 이건 낮아요. 이렇게 외우시면 반대로 생각하시죠. 나머지는 이제 중간 정도인데 그거는 이제 요거 아닌 거는 중간 정도가 되겠죠. 색깔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나트륨 토양은 뭐예요? 나흑, 저는 이렇게 흑색으로 외웠어요. 나흑. 이 염류 토양은 뭐예요? 백색이에요. 백색. 이거는 어디 나오냐면 요새 도시 토양은 이제 응용을 하셔야 돼. 이렇게는 절대 안 나와. 바닷가 이런 건 상관없어. 왜냐하면 우리 토양은 산림 토양은 이거랑 관계 없잖아요. 단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도시 토양은 뭐예요? 염류 집적이 많이 돼요. 사실은 지금 도로가나 뭐 이런 거. 왜냐하면 뭐 겨울에 염화칼슘 뭐 뿌리죠. 그 다음에 그 양분들이 막 많이 들어오잖아요. 도시 토양들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직접 염류 집접에 대한 이 토양에 대한 거를 이제 많이 물어볼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이거 지금 이제 바닷가 뭐 이런 걸 얘기해놨으니까 뭐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경수 할 때도 보면은 뭐 EC 뭐 기준이 있어요, 그죠? 다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응용을 할 줄 아셔야 돼. 나중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직접 토양에 대한 거를 얘기했고요. 오늘 뛰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냥 대충 넘어가고 녹음한 거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산화 한원으로 넘어갈게요. 산화 한원. 산화 한원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pH하고는 틀린 거죠. 이것도 쓰세요. 산화, 한원. 산화라는 건 뭐예요? 산소를 받아들이는 거죠. 산화, 그죠? 산화. 한원은 뭐예요? 수소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산화. 그래서 그냥 전번에 얘기했다시피 산화 한원을 얘기하면은 뭐예요? 뭐를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습지가 있는 토양, 그러니까 물이 많이 쌓이는 거를 한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건조한 토양을 산화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건조한 토양은 뭐예요? 산소가 많죠. 한원에는 뭐예요? 수소가 많은 거죠. 수소가 많은 거죠. 바깥에 철을 넣었다고
이게 산화하는 그때 철을 좀 생각하시면 철이라는 것은 바깥에 놨어. 그럼 공기랑 접촉이 돼, 그죠? 산소랑 접촉되면 빨갛게 되고 그랬잖아요. 뭐 발색화, 뭐 회색화 뭐 이런 걸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산화 건조한 토양에 놨을 때는 빨간 적발색이 돼, 그죠? 철을 생각하면 산화 상태는 왜? 오하고 붙는 거예요, 공중으로. 근데 물 속에 들어갔어. 물에는 H2가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뭐가 돼요? 흑색이 돼요. 색깔이. 그러니까 녹색 같은 게 녹색. 회색이나 녹색이 돼. 물 속에 들어가면 철이나 망간이 들어가면.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물 건조한데 이거 그냥 뭐 산소를 아니 뭐 원자를 잃어버리면 산하고 얻으면 환원이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개념도 잡으면 좋은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수 없지. 바깥에 나갔다. 물 속에 담궜다. 이게 환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다 쓰겠어요? 우리가 복도를 많이 하거나 물이 많을 때 토양을 생각한다면 정원수 같은 거 얘기한다면 산화하는 작용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산화하는 거. 응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222쪽에 보시면 산소가 부족해요. 물속에서는 그죠. 그 그림 옆에 보면 이제 산화층이 있고 환원층이 있는데 표면에는 산소가 그래도 있으니까 산소가 조금 있으니까 미생물들이 그 산소를 갖고 먹고 사는데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깊은 물속에 들어갔어요. 여기 이제 산화층이라고 해서 산소가 있는 이게 물이에요. 물. 여기 바깥에 이 겉 표면에는 산화층이 되겠죠, 그죠? 산소가 그래도 물에 좀 녹으니까. 그렇지만 이 안쪽에는 환원층이에요. 산소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미생물들이 모든 살아있는 거는 호흡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호흡을 해. 네. 그리고 이런 거는 종속 그 미생물들은 자극 영양성분도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래. 주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죠. 그죠? 호흡을 하려면, 그죠? 산소를 마셔서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서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질소를 넣었다고 쳐봐요. 질소. 그죠? 질소를 넣었다고 쳐요. 질산을 넣었다고 쳐요. NO3 마이너스죠. 이거 넣었어요. 비료를 딱. NO3가 들어갔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미생물들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질산에 있는 산소를 먹겠죠. 이 산화층에는 여기 있으니까 물 자체적으로 공기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안 일으키는데 환원층으로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생물들이 이게 산소를 떼어먹겠죠. 이 전자를 먹어야 돼. 얘들도 호흡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가 환원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질소만 달랑 남고 이 OH는 얘들이 먹겠죠. 활용하겠죠. 그리고 이래서 이제 질소만 달랑 남는 게 탈질 작용이에요. 탈질 작용 어디서 일어나요? 환원 상태에서 일어난다. 물속에서. 그죠? 어떤 조건? 산소가 없을 때 다 응용을 하셔야 돼. 억지로 애울 필요는 없고. 이 뒤에 나와요. 조건들. 그죠? 네, 탈질 작용 어느 때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 조건. 산소가 부족할 때, 환원 상태 할 때. 그 다음에 비료를 논 같은 데 많이 줬어. 질산 이 비료를 봤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탈질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죠? 미생물들이 먹어버리니까 산소를 떼어서. 그런 거 응용을 이렇게 하셔야 돼. 응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23쪽에 가면은, 근데 질소도, 질산 이런 것도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질산이라는 게. 그럼 어떤 거 먹어요? 망간에 대한 걸 먹어요. 223쪽에 보면 첫째 공식, 둘째 공식인데 망간이 있어요. 그죠? 망간을 뜯어 먹어요, 지금. 미생물들이. 질산을 우선 먹어요. 1번 질, 2번 망간, 3번 철. 네. 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껴먹는 게 황. 네, 질망, 철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중요하고, 탈질 현상 일어나는 거 중요하고, 어느 상태에서 일어나고, 그런 거를 중요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의미를 아셔야지
이 뭐 공식 같은 거 절대 안 나죠. 이런 원리를 아셔야지 이제 산화 환원 상태에서 이런 원리를 아셔야지 응용해서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이 논토양인데 왜 어떤 사람 그래요? 아유 논토양에 왜 이런 걸 공부하냐?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걸 놔서 환원이라는 거를 응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토양이 그죠? 물론 이제 작물하는 사람들은 이게 질산태 비료를 넣으면 탈질 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거를 시험에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되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가습한 토양 같은 데 있잖아요. 복토가 된 토양 같은 데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탈질 현상 뭐 이런 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응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갈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쉽고. 힘드시죠? 예. 졸리시죠? 빵도 드시고요. 물좀 마셔요. 울지 마시고. 나보고 빵. 자꾸 쉬었다 하라고 지금 시키는데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야. 물을 먹고